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같이 방송하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김준일 대표 머리가 갈수록 부풀어 오른다고 했는데 앞에 그 TV 방송이 있어서 메이크업을 받고 왔답니다, 여러분. 네. 만진 머리. 만진 머리. 네. 저는 안 만지고 왔습니다. 안 만져도 만진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요, 김한 기자도. 그래. 자, 오늘 해볼 얘기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계속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게요.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작심하고 나왔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뜻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수라장을 만들려고 의도하고 이거를 쓴 거고요. 이를테면은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런 발언을 하면 이게 논란이 안 되고 공격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최근 조사를 보면은. 그래서 정부의 실정을 좀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약간 혼탁하게 오히려 좀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의도로 지금 한 것 같고요. 지지자 결집 의도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목적. 예, 김한 기자. 태극기 부대 취재 가면 집회하시는 분들이 이 톤으로 발언들을 하시거든요. 딱 그 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이제 북한과 연결지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뭐 경제정책 전반이 다 뭐 좌파 정권으로 몰락했다, 한국 경제가. 이런 이제 추상적이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들이 태극기 집회 가면 연사분들이 주로 이제 하시는 레파토리인데, 오늘 편집국에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딱 이제 그 추중.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완전히 태극기 부대와 궤를 같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품위 있는 연설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예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야당으로부터 박수 받은 적이 있죠? 네. 근데 굉장히 호평을 받은 원내대표 연설을 했었고, 지금 뭐 유승민 그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사실 이때를 기점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뭐 그때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을 정면 비판했고, 뭐 이제 그 보수 정당의 미래를 그때 처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장과 복지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지 정당의 길을 이제 제시하는 연설로 호평을 받았었고, 당시에 저도 그랬었는데 이제 기자들도 이 연설문 전문을 뽑아갖고 굉장히 여러 차례 읽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당시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읽었던, 그리고 주목도 많이 받았던 연설도 있었습니다. 이 연설을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의 배신자로 찍힌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찍혀 있었는데. 찍혀 있었어요? 이 연설을 계기로 뭐 그거를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논란이 된 발언들 팩트체크 해보죠.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국가 원수 모독죄 적용이 가능합니까? 일단 현재 뭐 국가원수 모독죄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그 대표의 이 발언 자체가 일종의 이제 전문 용어로 판깨기 발언, 판깨기 연설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판을 깬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판을 깼냐. 뭐 이거를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국가 모독죄라고 불리는 이제 법률은 형법 104조 2의 법률인데, 이 조항은 1988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이제 법률,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부에서 통치할 때 이게 이제 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하지만 이제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논쟁이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처벌을 하려면 당사자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벌을 원해야 하는 이런 이제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 듣지 않도록 해달라. 직접 듣고 오죠. 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논란이 된 발언을 듣고 왔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면 나 원내대표는 이 말을 어디서 들었으니까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해 9월 26일 미국의 통신사 블룸버그가 보도했던 내용 중에 일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사실상 대변인처럼 얘기하는 칭찬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바른미래당 이원주 의원도 이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제 썼던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이 나경원 대표와 이원주 의원의 발언은 결정적인 부분이 빠졌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코리아 소사이어티 노이퍼 선임국장의 발언이 이 기사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합의를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어떤 국면이 연출될 수 있는지를 깨달은 리더다. 이렇게 이제 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맥락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북한의 입장을 말하는 거는 외교 전략상 불가피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북미 간의 대화 국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이제 포지셔닝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외교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주어진 일정 정도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미국 측 관료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고 있는 리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인데 이걸 딱 발췌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 부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거세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발췌해서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런 맥락 거세해서 발췌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 심했던 적이 있어서 누구보다 이걸 잘 알고 있는데. 누구의 수석 대변이라는 얘기를. 나 저 공격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예, 누구의 수석 대변인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네. 자, 또 이건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맥락 거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위원이다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도 한번 직접 듣고 옵시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우디스가 2019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입니다. 예, 경제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4분기 하위 20% 1분위 근로소득이 떨어졌다. 무디스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다. OECD 역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베네수엘라 얘기까지 했는데 지난해 4분위 하위 20% 소득이 36.8% 떨어진 것 이것은 팩트 체크하면 사실입니까? 네, 이건 사실은 맞고요. 예. 다만 이게 좀 맥락을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가 보도가 나오면서 계속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검증을 안 하고 그냥 다 갖다 붙이는 언론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하위 20%가 근로소득이 원래 68만 원에서 2017년 4분기 68만 원에서 2018년 4분기 43만 원으로 거의 20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득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럼 소득이 감소했느냐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로자 가구가 있고 근로자 외 가구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하위 20%의 근로자 가구가 2017년 4분기에는 42.6%였는데 2018년 4분기에는 28.5%로 매우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을 이제 소득을 받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이 평균을 내보니까 소득이 준 거거든요. 근로자 가구만 따지면 오히려 소득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 인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나이도 평균 연령이 61.9세에서 63.5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령대 65세에 가까운 분들은 예. 일자리를 지금 구하기 힘든 힘들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은 기초연금을 더 주든지 이분들을 지금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 힘들면은 그래서 이거를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좀 하기에는 문제가 좀 많이 있는 분석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예. 평균의 함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얘기는 왜 꺼냈을까요? 네, 뭐 맞아요.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들이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체는 지금 일면으로 계속 쓰고 있고 뭐 블랙아웃이 왔다, 경제 위기가 좌파 때문에 왔다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잡아서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얼마 전부터 이제 자유한국당이 혁신적 포용 국가, 그러니까 성장 중심의 경제를 가면 베네수엘라가 된다 이런 프레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거의 동일선상을 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가 곧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을 맞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 것이고 또 복잡할 텐데 여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국을 이제 대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은 10여 년 전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똑같이 있었다니까. 예를 들면 참여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이 남미 국가로 한국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예. 또 무디스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다. 이것도 팩트체크 해보죠. 낮춘 건 맞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진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한 건데 뭐냐면은 전 세계가 다 낮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올해 이제 경제 전망이 좀 어두운 거 하강 국면에 전 세계가 들어가서 전 세계를 다 낮추면서 한국을 또 낮춘 거예요. 그래서 OECD 먼저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에서 3.3%로 2%포인트 낮췄거든요. 근데 한국 그 경제 성장률도 2.8%에서 2.6%로 낮추니까 정확하게 0.2%포인트 똑같이 낮춘 거예요. 이 외에 뭐 보면은 다 낮아졌어요. 근데 마치 이것만 보면은 한국만 지금 시대를 역행해서 지금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이를테면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한국이 여기서 OECD 기준으로 2.6%인데 미국이 2.6%고요. 호주가 2.7%고요. 유럽연합 평균은 1.0%, 독일 0.7%, 프랑스 1.3%, 일본 0.8%예요. 그러니까 OECD 또 특히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거죠.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독일이 근데, 예. 독일이 0.7%인데 예. 우리는 이제 2.6%고요. 그렇죠. 독일이 우리가 2.6%해서 이게 대통령이 문제더라고 하면 독일이 0.7%면 어떻게 총리 메르켈 총리 사퇴해야죠. 그래요, 빨리. 일본은 0.8%입니다. 0.8%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 어떡합니까? 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언급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오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특이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 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 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서 두 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이거 그냥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코너에서도 한번 이 내용을 팩트 체크한 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선거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가입국이 이제 36개국인데 이 중에 이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단순 다수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고요. 오히려 굉장히 복잡해요.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는 프랑스까지 따져도 단순제, 다수제는 5개 국가뿐이고 나머지 국가는 혼용하고 있거나 오히려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의 그 대표의 설명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 세계 2나라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자 다양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처럼 하는 그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그러니까 독일하고 뉴질랜드가 하는 게 2나라만 맞습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연동형 연동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역구에서 다 보완이 안 된 거를 비례대표에서 좀 보완을 해주는 그런 의미라서 훨씬 넓은 의미예요. 근데 굉장히 좁게 지금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대통령 독재 국가를 부를 수 있다.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은 나경원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을 하더라도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를 촛불로 탄핵시키고 탄생한 정부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책으로 주장하지만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더라도 지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독재국가를 부를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혁을 한다. 이거는 이렇게 팩트 체크 대상이 아니라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주장이고요. 말한 대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을 가져올 딱, 2중대, 3중대라는 말에 이미 좀, 가치평가가 들어있지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선거 연합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의회 정치 내에도 자유한국당에 고립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선거제도 개혁에서, 그러니까 지금 합의 과정에서도 사실상 자유한국당만 동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지, 정치적인 공세 이외에 이거는 팩트체크의 대상도 사실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의 대상은 아닌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각제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민주당 이 얘기는 민주당 2중대 3중대와 민주당이 영원히 집권할 수 있는 건데 그러고 내각제로 바꾸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앞뒤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옛날에 그 2중대 3중대 정당이 있었죠. 요즘 전두환 씨가 시끄럽습니다마는 5공화국 때 민정당을 만들고 안기부가 돈 대가지고 또 민한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했던 그런 역사가 없던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정당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그런 거랑 완전 다른 문제니까 심상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헌법 41조 3항 위반이다. 자유한국당은 왜 그게 헌법 위반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던 것 같은데 41조 3항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양 정당이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발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이 헌법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 이거를 헌법의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라면은 분명히 한국에서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없애는 거는 정당 간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거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가 몇몇 법률가들한테 이 조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 법률가,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이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또 생각하는 헌법학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 대표 말처럼 이건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논란이 됐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팩트증거검증부 트루만에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만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